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도 시험을 보고 지금 막 도착을 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1차 시험에서 개론하고 민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민법은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시험을 본 입장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개론도 작년보다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론 문제에서 조금 특이한 계산 문제가 있었고 내용적으로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봤던 문제 많이 당혹스러우셨다면 실제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놓칠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들어가 보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상 지금 저희가 푸는 건 A형입니다.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상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법 관련해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도시에서 택지에서 어떻게 뭐 재개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농지를 택지로 개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에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가 이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재개발이 아니라 신개발이다가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원토지 소유권자들에게 토지를 다 걷어들인 상태에서 개발하고 다시 되돌려주는 걸 얘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환지 방식. 그래서 그 부분만 안 헷갈리셨으면 푸셨을 텐데 환지 방식을 잡아냈어도 재개발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 5번, 그 다음 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자체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예상 문제집을 풀 때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구분됐던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맞히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 그 다음 3번.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기억, 개별성은 토지시장을 불안정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띠니까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제품이 아니어서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 5, 니은,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때 한정된 토지를 서로 사기 위해 경쟁을 하고 지가가 높아지면 그 지가 높게 지불하고 사내에서 뽕을 뽑기 위해서 자본과 노동을 디립다 투입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약화되더라. 니은도 5. 그 다음 디귿.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활동 필요성이 근거가 된다.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 임해서 활동한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리을,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이 근거가 된다. 정확히 반대지 않습니까? 영속성의 특성 때문에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감가상각의 개념이 적용되지 못한다. 토지에는. 그래서 지금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줄 때도 사실은 맞는 내용들만 가지고 아닌 것들을 지워보면 기억, 니은이 둘 다 맞으니까 기억, 니은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3번, 5번 아니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좁혀가시면서 문제를 푸셨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 4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포피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를 모두 고른 것.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재판가유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쟤는 제품, 프로덕트였고 가유의 유가 유통 경로, 그래서 플레이스였고 재판가유의 가가 프라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판이 재판가유의 판이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었다. 그래서 지금 맞는 건 기억, 니은, 리을, 비읍. 충분히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에 3번. 그 다음 5번. 다음 부동산 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금융을 가지고 규제하는 내용. 금융은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정부가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해서 얼마까지만 빌려라 이렇게 금융 규제를 가해 놓은 거 아닙니까? DTI 규제, LTV 규제가. 그래서 1번에 담보 인정 비율, LTV는 어디에 곱한다는 얘기 했었습니까? 가치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우리가 주거라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금융 규제다. 2번 양도소득세 강화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고 3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 이용 규제고
4번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얘도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번의 개발권 양도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금융과 관련된 내용은 딱 1번 하나뿐인 겁니다. 그 다음 6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구분할 때 제가 계속 뭐라고 강조를 했었냐면 수요 공급과 관련이 있으면 시장 분석이고 시장성 분석이란 분양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건드렸는데 두 대 치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기억에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분양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건 시장성 분석입니다. 그 다음 니은,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의 요소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따진 거니까 얘는 민감도 분석이더라.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그 다음 7번.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 획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토지의 법률상 등록 단위는 필지지 획지가 아니었습니다. 2번.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까지만 보고 이걸 후보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함정이 걸려든 겁니다. 내에서 세부지역 간, 그래서 택지 안에서 주상공 상호 간에, 농지지역 안에서 전답과 상호 간에, 임지지역 안에서 용재림, 신탈림, 경재림, 상호 간에 바뀌는 것. 얘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랍니다. 이행지. 그래서 X. 3번. 낮이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제약 없고 사법상 제약이 없이 공법상 제약만 받는 땅이 낮이었다. 그래서 3번도 X. 4번.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원 상태 그대로의 땅, 원지. 개발될 소지가 있는 땅, 소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4번 X. 5번. 제가 문제를 풀 때 계속 뭐라고 강조를 했었냐면 의외로 시험 문제에서 정답으로 체크되는 게 맹지나 포락지인 경우가 되게 많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맹지와 포락지를 중개를 마음대로 하게 되면 큰 중개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답으로 체크한다. 역시나 5번.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강, 포자, 떨어질 낙자, 강에 떨어져서 더 이상 토지가 아닌 땅, 잠겨버린 땅, 얘를 포락지라고 했었습니다. 7번에 5번. 그 다음,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 8번.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가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 가격과 공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 부분에 함정을 파는 겁니다. 함정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문제를 하나 섞어냈습니다. 공곡선의 기울기. 균형 가격의 변화는 정말 쉬운 게 처음의 내용에서 공급함수가 있었습니다. 8번 내용에 지금 첫 번째 공급함수의 1은 30 플러스 P였고 그 다음 QS 공급 2 바뀐 거는 30 플러스 2P랍니다. 그래서 얘가 변화 전이고 이전이고 얘가 이후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수요함수를 딱 줬는데 수요함수를 얼마로 줬냐면 QD는 150-2P를 줬답니다. 2P를 줬다. 그럼 우리가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어떻게 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냐면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이게 균형이니까 첫 번째 QD와 QS1이 같아진 내용에서 하나의 균형 가격을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QS2와의 균형 가격을 또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분리수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 그래서 P는 P대로 모으는데 마이너스를 빼고 더한다. 그 다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번의 경우에는 P 마이너스 2P니까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를 띄고 더하면 3P 3P는 숫자 큰 거 150에서 작은 거 30을 빼면 120 그럼 P는 얘는 40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1번의 균형 가격은 원래 40이었습니다. 근데 2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둘을 각해놓고 풀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2p니까 둘을 마이너스 떼고 더하면 얘는 4p입니까? 4p. 그 다음 빼주면 얘는 120이더라. 그럼 p는 30이 됩니다. 이게 2번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얼마만큼? 10만큼 감소한 게 맞습니다. 그럼 보기 1번, 2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뭘 물어봤냐면 균형 가격의 변화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균형 가격의 변화를. 지금 균형 가격의 변화는 찾았고 기울기의 변화를 물어봤는데 공곡선에 지금 이걸 보시면서 과연 이 앞에 P 앞에 있는 계수가 기울기인지 QS 앞에 계수가 기울기인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이게 기울기니까 기울어진 정도니까 내용을 따져보면 얘를 2로 나눠줘야지만 양변을 2로 나눠줘야지만 P 앞이 1이 된답니다. 그래서 2로 나눠주면 2분의 1 QS가 되더라. 그럼 얘는 1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1 QS인데 기울기가 1에서 2분의 1로 2분의 1만큼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번, 2번까지는 좁히셨을 텐데 그 내용에 헷갈리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함정이었습니다. 함정. 그 다음 9번. 다음 중 유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내용 수입, 비용, 지출이 나오면 신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얘는 유량이었고 제자가 통부인이 된다. 그래서 걔가 절량이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가계 자산은 제자가의 자. 그래서 절량. 노동자 소득, 수입입니다. 그래서 유량. 가계 소비, 소비가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유량. 통화량은 제자가 통부인의 통. 그래서 절량. 자본 총량 자. 그래서 절량. 신규 주택 공급량은 신규로 새롭게 지어서 공급하는 건 유량이었다. 그래서 노동자 소득, 가계 소비, 신규 주택 공급량 이 세 개가 유량의 경제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0번. 오피스텔의 분양 수요 함수가 QD는 600-2분의 3P로 주어져 있다. 이 경우 분양 시행자가 분양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피스텔 분양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풀 때 P를 각각을 대입시켜서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P에 180, 190, 200, 210, 220을 실제로 대입시켜 보면 각각 뭐가 나오냐면 그때의 수량이 나온답니다. 각각의 가격에 P를 대입시켜서 QD를 구하면 그게 수량이 됩니다. 수요량, 수량이 되더라. 그래서 1번에 180만 원을 대입시켜 보면 594가 나오고 330이 나오고 330. 그 다음 190을 집어넣으면 315가 나오고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200만 원을 집어넣으면 200을 집어넣으면 300이 나옵니다. 수량이. 210만 원 4번 보기를 집어넣으면 285가 나오고 220을 집어넣으면 270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각각을 쫙 곱해보면 뭐가 가장 크냐면 3번에 곱해진 200에 300을 곱한 그 내용 6천만 원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겁니다. 6천이.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답니다. 약간 복잡하고 사실은 이 문제에서 제대로 이게 어떤 개념을 물어본 건지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11번. 다음은 거미집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모형, 형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탄수 이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면 얘가 수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렴형이 되더라. 그럼 수렴형이 아닌 애들 3, 4, 5번을 지워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걸 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내용이 뭐였냐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얘는 수렴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더 들어 누웠다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은 걸 얘기하더라.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줬으니까 얘는 지금 반대입니까?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거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발산형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
부동산 경기 순환과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 부분에 2번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 불규칙적이고 다 불명확해서 그때 우리는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저점이 명확히 보이고 정점이 명확히 보이면 투자해서 손해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금 불규칙, 불안정적으로 순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건 2번. 3, 4, 5번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13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13번 문제에서 어떻게 푸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셋으로 쪼개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 무엇이었냐면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정부가 아니면 아예 가격을 건드려 버리면 얘는 직접적 개입이었습니다. 간접적 개입은 돈을 대주거나 정보를 대주는 것. 그럼 간접적 개입. 그래서 세금, 부담금 부과, 임대료 보조 이런 내용들은 다 뭐다? 간접적 개입이었다. 각종 인허가제 그리고 지역지구제 이런 내용들은 각종 규제는 얘는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는 직접적 개입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면 되는데 그 부분까지 할 필요도 없이 기억에 토지은행 제도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은행 제도는 은행이니까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미리 사들여놨다가 걔를 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나중에 공급할 일이 발생하면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들여서 공급하는 거다. 직접적 개입. 기억, 니은, 공영개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토지를 다 사들인 다음에 공영이 들어가면 정부가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에서 개발한 다음에 걔를 분양하거나 임대해 주는 걸 의미하더라.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직접적 개입. 디귿, 총부채 상환 비율 지금 간접적 개입을 한 겁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은 규제를 가한 거 아닙니까? 규제를. 그 다음 리을의 종합부동산세, 세금, 금, 간접적 개입. 개발부담금, 돈, 간접적 개입. 공공투자 사업을 진행하면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기억, 니은, 비읍이 됩니다. 그 다음 14번. 다음 중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에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 그리고 아무리 비옥한 토지여도 자본과 노동을 계속 투입한다고 해서 생산되는 양이 계속 체증하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되는 폭이 줄다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때가 오더라. 수학 체감의 법칙 정말 강조했던 내용. 그래서 기억 5. 니은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얘가 한계지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 토지가 된다. 이 차익지대론에 의하면 한계지는 생산비 들인 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토지의 매출액과 최열등제 매출액 사이에 차액이 당연히 없을 테니까 그럼 한계지부터는 더 비옥도가 낮은 땅들은 지대가 없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니은도 5. 디귿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제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여러분 토지의 소유, 토지의 사유화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지대설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X. 리을 지대는 생산비 빼고 남는 게 지대니까 잉여, 불로소득이었기 때문에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남는 것 지대가 커집니다.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지더라. 식으로 적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사실은 이 식이지 않습니까? 지대는 차익지대설에서의 지대는 팔고받은 금액 매출액에서 또는 얘를 생산물 가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 생산물 가격에서 뭘 빼면 된다? 생산비를 빼면 됩니다. 이 생산비를 최열등제 매출액이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익지대설에서는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는 올라갑니까? 얘가 내려가면 당연히 지대도 남는 것도 줄어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지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15번. 주택의 여가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1번. 주택의 하향 여가과정이 원활하게 작동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된다 돼 있는데 1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왜 1번이 틀렸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가작용이 발생하면 상향여가는 질적순위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주택의 질적순위. 그래서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것. 하향여가는 주택의 질적순위 떨어지는 것. 저가주택으로 공급되는 거였다. 그럼 하향여가가 활발하게 원활하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주택이? 고가주택이 뭐로 바뀌는 거다? 저가주택으로 바뀌어서 공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가주택의 공급은 증가입니다. 감소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16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공매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파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없는 게 무엇인지는 확정돼 있어야지만 없는 상태에서도 팔 수 있는 건데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진 개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엔 다 다르다 개별성을 띠니까 없는 상태에서는 그놈이 뭐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어서 공매 제도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개, 매개체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로 예전에 수업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1번을 몰랐더라도 2번 부동산 시장에서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누릴 수가 없다. 5.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여러 개의 구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 5. 4번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보,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이 반영된다? 네. 그래서 초과이익을 누릴 수 없더라. 4번도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어서 정보 가치가 있더라도 그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면 그 정보 비용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익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MM으로 불안당이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6번에 1번을 정확히 몰랐어도 나머지 내용들이 정확히 맞으니까 1번을 잡아주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 17번. 다음 입지와 도시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억.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만족도라는 비공간적 요인도 고려하였다. 얘는 컨버스의 이론이 아니라 컨버스의 이론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그냥 수식화 계산하기 쉽게 만든 것에 불과했었다. 얘는 허프의 확률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래서 기억 X 기억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일단 다 지우고 1번, 2번 지우고 니은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구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호이트는 선형이론이었습니다. 선호하다. 그때 뭐 중심으로 설명했다? 고급주택. 교통망의 축에 고수층이 위치한다. 교통의 편리함을 누리고자. 그 내용부터 출발했던 거지 않습니까? 저수층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내용 분석한 거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없답니다. 니은 X. 디귿. 넬슨. 네팔이란 나라가 있더라. 팔은 양쪽, 양립성. 오른팔과 왼팔은 상호 보완관계. 기억나십니까? 그때 넬슨은 8가지 법칙성을 얘기해서 지금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 확보하기 위한 8가지 법칙성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 5. 리을. 알론소는 R이었습니다. R, 이응. 그래서 입찰지대 이론을 만든 사람이 알론소였다. 단일 도심 도시의 토지 이용 상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나 보십시오. 도심부터 외곽까지 여러 개의 산업이 있을 때 A 업종이 있고 B 업종이 있고 각각 지불하겠다는 지대의 크기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C 업종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각각의 내용에서 이 부분까지는 이 부분까지 각각의 내용들을 따져보면 1지점, 2지점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제일 높은 건 A업종, A업종으로 이용이 되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 그리고 B업종, 그 다음 C업종, 이와 같은 형태로 이용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입찰 경쟁지대의 내용이었던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업용부터 시작해서 주거용, 명동 한복판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상업용이 먼저 보이고 명동의 상업용, 그 다음 주택이 먼저 보인다, 공장이, 주택이, 그 다음 공장이, 농지가, 공장이, 그리고 농지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7번에 맞는 건 4번, 그 다음 18번. 주택시장에서 시장 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래서 1번, 주택 공급자의 신용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공급자 선호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장 세분화는, 마케팅 전략의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세 분 오셨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수요자의 특성별로 수요자 집단을 각각 묶어서 세분화시킨 것, 잘게 묶어준 것, 이게 바로 뭐였다? 시장 세분화 전략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주택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세분화시키는 것. 지금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이게 세분화 전략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2번이 맞는 답. 그 다음 19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기억에 시장 금리가 하락되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유효 수요 증가입니다. 기억 X. 기억 들어가 있는 거 먼저 지우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5번 지우고. 니은 인구 감소. 인구가 감소되면 수요는 감소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3번과 4번은 다 니은이 있더라. 디귿. 수요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합니다. 정상제라는 개념 하에. 그래서 디귿도 X니까 4번에 디귿이 들어있는 순간 지워버리면 답은 3번밖에 안 남습니다. 실은. 그 다음 리을. 부동산 가격의 상승 기대가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지금 산다, 나중에 오른 다음에 산다? 지금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요는 증가. 그래서 리을 X. 그 다음 미음. 부동산 거래세율의 인상이랍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 감소.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미음이 감소. 19번은 3번. 그 다음 20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자, 1번.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취득세를 깎아주면 그만큼 거래 비용이 주니까 부동산 거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국세로서 증여받는 것도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상속 증여세는 국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 단계 부과는 조세고 국세. 3번. 양도소득세 중과의 내용 우리가 주거라고 봤던 내용.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이루어지면 지금 팔아봤자 얼마 이익을 못 누리니까 공급이 얼어붙는다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동결효과로. 그래서 3번 5. 4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보유 단계에 부과합니다. 근데 5번에 재산세는 우리가 투자론에서 아주 죽어라고 공부했던 내용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취득, 보유, 양도 시에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할 때 경저세 뺄 때 그때 빼는 영업 경비에는 보유 기간 중에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만 들어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시니까 들어가지 않았고 영업경비에 재산세, 종부세는 들어갔었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시니까 들어가지 않았던 거 그게 기억이 나신다면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X입니까?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에 5번. 네, 다음으로 21번입니다.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 개입 방식에 속한다. 돈 대주는 거니까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 다음 2번. 주택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3번. PIR 지수, RIR 지수 우리 공부할 때 부동산 문제 측정 지표로 다 높을수록 나빴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PIR 지수는 P 같은 내 돈, RIR 지수, 주택이 R 가는 게 임대료. 그래서 이 지수가 높으면 주택가격 부담이 커지는 거고 임대료 부담이 큰 것이었다. 그래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5. 4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여러분,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정책은 그 공공임대주택을 찾아가야지만 이때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자가 그곳을 가야 되는 거지 자기가 마음대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4번이 틀린 답. 그 다음 5번. 주거복지 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이 된다. 그래서 주거비를 급여 형태로 지급해주면 누굴 보조해 주는 겁니까? 임차인 소비자 중심의 보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그 다음 22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치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1번에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라 행복주택이랍니다. 행복주택. 그래서 틀린 건 1번이랍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 수업을 진행하기 솔직히 좀 힘들었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강조하면서 수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뒷부분의 내용들은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22번은 1번 행복주택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23번.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좀 정말 당혹스러웠었는데 풀 수는 있었답니다. 풀 수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선상에서 풀 수는 있었는데 무슨 우리 부동산학개론이 역사 시험 문제도 아니고 이걸 냈다는 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 제도는 약 3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니은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 실명제는 그 다음으로 이루어졌고 자산 유동화 제도도 저당담보부 증권의 발행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졌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니은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 리을이 가장 끝이라는 걸 알면 답을 지금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로 좁힐 수는 있답니다. 지금 답은 3번이 답이긴 합니다. 개론에서 좀 치사스러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 24번.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제가 폐지된 초소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수업 시간에. 그리고 합격 테라피 부분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고 얘기해서 공법적인 부분이다. 꼭 기억하라고 했던 게 폐지된 초소. 그래서 니은의 택지 소유 상한제 소, 리을의 토지 초과이득세 초소. 이 둘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답은 기업과 디귿. 개발행위 허가제 공법 시간에 아주 죽어라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디귿 용도지역제 당연히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24번에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2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걸려들면 절대로 안 되고 문제집에서도 여러 번 풀어드렸던 문제였습니다. 실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이면 여러분 제가 뭐 적으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준공 B를 딱 적고 시작하고 그 다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그럼 민간이 지어서 국가에게 넘겨줄 때는 티 내면서 이전시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BT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읽어봤더니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여길 보면서 운영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5로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인정하되 운영권을 인정할 때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임차했다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결국은 임차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BTL 방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헷갈렸더라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BTO 방식과 BTL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등을 지었을 때는 BTO 방식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누리고 학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임대료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었습니다. BTL 방식.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26번.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업.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므로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한다. 당연히 무위험률이 커지면
환원이율도 커집니다. 요소 구성법에서. 그 다음 니은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에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 값이 아니라 순영업소득을 해당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식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정말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에서?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이때 가격은 무슨 가격은? 수익 가격은 환원이율분의 순수익이었습니다. 그럼 환원이율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환원이율을 계산해라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을 자리를 바뀌면 환원이율은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을 수익 가격으로 나눈 값이지 곱한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X. 그럼 보기 중에 기억이 없는 애들을 먼저 지우고 니은이 들어가 있는 애를 지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억이 빠져 있는 3번, 4번 먼저 지우고 니은이 들어가 있는 애를 또 지워보려고 봤더니 1번이 니은이 또 있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2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디귿. 실제 문제에서는 디귿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두 가지 2번, 5번 둘 다 디귿이 들어있으니까. 미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디귿에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한다. 예, 환원이율은 그 기대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 미음. 프로젝트의 위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이 커진 만큼 환원율을 높게 적용해서 수익 가격을 낮게 내리더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감안하고, 그 다음 리을.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 반비례. 정말 죽어라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원율이 올라가면 수익 가격은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내려가더라. 그래서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리을 X.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27번. 향후 2년간 현금 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 보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1년차 수입이 있고 2년차 수입이 있더라면 그 다음 비용이 있는데 현금 유출. 그래서 수입과 현금 유입이라고 정확하게 한번 적어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1년차에 현금 유입은 1,000만 원, 2년차는 지금 1,200만 원 이렇게 문제를 줘놨습니다. 주어졌다. 그리고 현금 유출은 현금 유입의 80%만큼이 이루어진답니다. 80%만큼이. 그러면 지금 현금 유출이 현금 유입의 80%만큼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800이고 80%, 0.8을 곱하면 얘는 960이 나옵니다. 960이 나온다. 960. 그리고 각각 1년 차에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얘는 1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0.95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0.95를 곱합니다. 0.95를. 그 다음 얘도 0.95를 곱하고 1년 차니까 현재 가치로 고치기 위해 얘는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0.9를 곱하면 됩니다. 2년 차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0.9였으니까. 그래서 각각을 곱한 상태에서 더해서 금액을 뽑아내고 그럼 얘는 2,030만 원이 나오나 봅니다. 30만 원. 그 다음 얘는 곱해서 더해주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624가 나옵니다. 1.624가.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지수니까 분수였고 얘 나눠주면 된답니다.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수치가 얼마나 나냐면 1.25가 나온답니다. 1.25. 그 다음 28번.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 그 다음 28번. 수익형 부동산에 간접 투자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1번 임대 관리를 통한 공실률을 최소화시키면 자기 자본 수익률 올라갑니다. 총 수익이 커질 테니까.
2번 자본이득 증대를 위한 자산가치 극대화를 꾀하면 당연히 총수입이 커짐에 따라 자기자본 수익도 커질 수 있습니다. 3번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를 활용한 절세 효과 도모하면 그만큼 세금이 주는 만큼 손에 쥐게 되는 돈이 많아집니다. 세후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4번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서 운영 경비를 절감하면 뺀 세후 수익은 당연히 커질 겁니다. 근데 5번에 저당 수익률이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여러분 남의 돈을 비싸게 빌리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나쁘다? 나쁘다. 이게 부의 지렛대 효과입니까?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총 수익률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그때 부채 비율을 더 키워서 남의 돈의 비율을 키우면 더 많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5번이 완전히 반대더라. 그래서 28번은 5번. 그 다음 29번. 29번 문제도 계산 문제가 약간 좀 독특하면서 특이한 문제들을 냈었는데 자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29번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 1000제곱미터에 매장을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였다. 그러니까 분양면적은 지금 1000제곱미터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문제 못 풉니다. 얘는 1000제곱미터. 그 다음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 기본임대료만. 그러니까 얘는 손익분기점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이하의 금액이라면 얘는 기본임대료만 지급. 기본임대료만.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얼마만큼의 추가로 임대료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임대료율이 5%만큼을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계산을 해봤더니 결국 낸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얘 5,500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5,500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기본 임대료는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5만 원이랍니다. 5만 원. 그러면 지금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얼마만큼을 지불했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5만 원만큼? 그럼 분양 면적이 1000이니까 여기에 5를 곱하면 기본 임대료는 얼마가 되는 거다? 5천만 원? 5천만 원이 맞습니까? 그럼 지금 지불한 임대료는 얼마만큼이라고 했습니까? 5,500만 원? 그럼 지금 이 초과 부분으로 발생된 금액이 얼마다? 500만 원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발생한 매출액의 크기를 한번 따져봤더니 매출액이 제곱미터당 지금 30만 원이 발생했답니다. 제곱미터당 30만 원. 그러면 전체 매출액은 30만 원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니까 얘는 3억입니까? 여기서 3억이 나온 거예요. 전체 총 매출액은 3억이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3억에서 전체 매출액 중에서 손익분기점 모르니까 X로 놓고 얘를 초과한 금액에 몇 프로를 곱했더니 5%를 곱했더니 얘가 500만 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 시기. 그럼 이제 얘 0.05로 고쳐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얘는 1,500만 원이 되고 마이너스 0.05x가 되더라는 겁니다. 얘는 500. 그럼 얘가 넘어오면 1000이고 마이너스 500으로 넘어오니까 1000이고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0.05x. 그러면 이때 양변을 0.05로 나누면 얘는 얼마가 나온다? 2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2억.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얘 작년도 매출액 비율 임대차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형태로 이 문제 달려들었으면 시간 정말 어마어마하게 까먹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29번에 5번, 그 다음 30번. 이제까지 정말 안 나왔던 유형의 문제인데 제가 혹시 몰라서 수업 시간에 뭘 외우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의 수식 어떻게 외우는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수식 어떻게 외우는지, 저당상수 암기 방식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연금의
저한테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 부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R은 따로 다니고 E라고 원금하고 이자율은 원리금 같이 다니고 그리고 원금은 둘을 절대로 더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3개, 1 플러스 R, N승, 그 다음 1, 원금, 그 다음 이자율, R. R은 항상 따로 다니고 이 둘은 같이 다니는데 이 둘 사이는 마이너스로 존재한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이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N승이었던 거. 플러스면 플러스 N승이었던 거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가 플러스면 N년 뒤로 가니까 미래가치 계수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복잡하면 연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A는 매월 말에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명목 금리는 연 3%이며 연 3%랍니다. 연 3%. 여기서도 함정이 살짝 있는 겁니다. 연 3%. 그 다음 월 복리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월 복리니까 당연히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 연수에는 5년에는 12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 개월수는 12로 나눠줘야 된다. 즉 이자율은 연 이자율을 월로 바뀌기 위해서는 12로 나눠준다. 12 곱하고 12 나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했던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적금의 미래가치를 알고 싶답니다. 연금들의 미래가치가 알고 싶다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였습니다. 곱하면 덩어리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리고 N년 뒤가 되려면 플러스 N승이더라. 그래서 식이 1 플러스 R에 N 마이너스 1, N승 마이너스 1. 그리고 R이었다. 분자가 큰 걸 곱해야 덩어리 금액이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대로 집어넣어 보면 이 식으로 돼 있는 건 1번과 2번 둘인데 1번은 연리, 그 다음 연 복리 조건일 때는 1번이 되는 거고 월이니까 얘는 N승 N년에 얼마를 곱했다? 11을 곱한 게 보이십니까? 5년에 11을 곱해야 60개월이 될 것이고 3% 0.03을 12로 나눠야 월 이자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눠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31번.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4억 원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 기업과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얘도 문제를 곱게 안 줬습니다. 실은 계산 문제를 뺀 나머지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 쉽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았는데 계산 문제가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문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가 주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얘도 풀 수는 있는데 이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출 금액은 4억입니다. 4억. 그럼 4억에 얘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니까 무조건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합니다. 0.09를 곱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3,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원리금 균등 상환액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3,600만 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다? 원금 플러스 이자의 결합입니다. 이자의 결합이더라.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문제 뭘 줬냐면 1회차에 원금이 1,000만 원이랍니다.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3,600만 원 1회차의 원리금은 3,600인데 이 중에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원금이 1,000만 원이면 이자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2,600만 원? 그럼 지금 이자가 2,600만 원이 나왔는데 잘 보십시오. 아직 상환된 금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4억이 그냥 잔금입니다. 4억의 이자율을 곱한 게 얘가 얼마가 된 거다? 2,600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4억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자율이 튀어나오더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 약간 치사스럽습니다. 그래서 얘는 6.5%가 나오더라.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6.5%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2회차의 원금액을 계산해 보랍니다. 그럼 2회차 이제 원금액의 계산은 2회차의 이자를 계산해서 빼주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2회차의 이자는 1회차 한 번 원금을 상환한 게 2회차의 잔금이니까
4억에서 1000을 뺀 3억 9천만 원이 2회차의 잔금이라는 걸 안 헷갈리면 이 문제 푸는 겁니다. 여기에 이자율 얼마를 곱하면 6.5%를 곱하면 얘가 얼마가 계산이 되냐면 얘가 2,535만 원이 계산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회차의 이자가 2회차에 3,600만 원인데 이 3,600만 원 전체 원리금 중에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이자가 지금 2,535만 원이면 얘 빼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금은 1,065만 원. 답은 4번이 됩니다. 얘도 풀려고 마음 먹고 푸셨다면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셨을 겁니다. 진짜로. 31번에 4번. 그 다음 32번.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식 중 지분 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대표적인 지분 금융이었습니다. 니은, 어음이 발행됐다. 어음은 얘는 갚아야 되는 돈인 겁니다. 어음 발행해서 돈을 빌려온 거니까. 얘는 부채금융, 대표적인. 디귿, 공모에 의한 증자, 자본금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다? 지분금융. 그래서 기업가 디귿. 그 다음 리을의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오는 거라고 정말 강조했지 않습니까? 얘는 부채금융. 그 다음 미음, 주택상환 채권. 얘는 주택으로 돌려주는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돈을 빌려온 거다? 부채금융이더라는 겁니다. 부채금융. 그래서 지금 답은 2번 기업가 디귿입니다. 그 다음 33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강조를 했었냐면 주택연금은 주택이 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공부상 주택인 것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탔을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33번은 4번. 그 다음 34번. A는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시장가치가 3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을 때 지금 기대출액이 5천만 원 있습니다. 동그라미.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LTV는 어디에 곱하고? V에 곱하고. 그래서 지금 34번에 V가 밸류가 지금 3억입니까? 그럼 3억에 LTV를 곱하면 0.5를 곱하면 1억 5천이고 그리고 I, 인컴에는 인컴 지금 얼마에 5천만 원에는 뭘 곱하게 돼 있다? 소득에는 소득 기준 DTI를 곱하게 돼 있습니다. DTI에는 I를 곱한다. 우리 죽어라고 했던 내용. 그러면 지금 DTI가 얼마입니까? 40%이야? 그래서 0.4를 곱하면 얘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빌리는 게 아니라 얘는 나줘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나줘 해줘야 된다. 나누기 저당상수. 저당상수 0.1. 그럼 얘는 2억. 그럼 둘 중 적은 금액 1억 5천이 답일 텐데 기존 대출 금액이 얼마가 있으니까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얼마가 된다? 1억 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4번 찍고 틀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34번에 3번, 35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 이 아예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데 기억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자체가 개별 토지니까 개별 공시지가 별도로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 디귿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농지 보전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얘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얘를 구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니은, 디귿도 맞고 미음,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역시 세금을 개별 공시지가로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 그 다음 3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다 맞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5번에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가치가 아니라 가치 형성 요인은 온갖 다른 가치들에도 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꼭 집어 시장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다. 다른 부분들은 다 맞는 내용.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정말 강조했었고 유사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이 없다라고 엄청나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37번.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부터 시작한다? 시점 수정부터 시작하지 사정 보정부터 절대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현재 가치로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구하더라.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이지 투자 가치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답은 1번. 그 다음 38번.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8번의 내용을 보면 38번에서 사용 승인일에 신축 공사비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이것도 정말 많이 설명드렸고 제가 최정윤 씨하고 찍은 그 내용에서 설명드렸던 계산 문제 뽑아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꼬아진 내용 말고는 푸실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절반 이상은 계산 문제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신축 공사비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6천만 원이랍니다. 6천만 원.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얘가 언제냐면 2018년이고 2018년 9월 1일이고 그 다음 지금 기준 시점, 감정평가라는 기준 시점. 우린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2020년 9월 1일이랍니다. 건축비 지수를 줬는데 이 건축비 지수가 2018년도에는 100이었고 얘 100 기준으로 2020년에는 얘가 지수가 얼마가 돼 있냐면 110이 돼 있답니다. 110. 그러니까 건축비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줬는데 이 경제적 내용 연수가 전체 40년이랍니다. 40년. 감가 수정 방법은 정해법이라고 주어져 있고 장가율이 10%랍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재조달원가를 구해보면 신축 공사비 6천만 원에 건축비 지수가 바뀐 것을 변화된 걸 반영시켜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2020년도의 가격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조건 분자로 올린다? 그러니까 얘는 110분의 100이 아니라 100분의 110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다 1.1을 곱해주면 재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는 얘는 6,6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딱 구해놓은 상태에서 봤더니 전체 재조달 원가 100%에서 얼마만큼은 남는답니까? 10%? 그럼 100에서 10%를 뺀 전체 90%를 경제적 내용 연수, 전체 내용 연수 지금 몇 년 동안 40년에 걸쳐서 까야 되니까 이게 우리 예상 문제집에서도 풀었던 내용입니다. 나눠주면 얘가 얼마가 남냐면 2.25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2.25%씩 달아 없어지는 것이다. 정해진 액수로. 재조달원가 100%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몇 년 경과됐습니까? 2년? 여기서 2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얘는 4.5%만큼 달아 없어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남아있는 적산가액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100에서 4.5% 달아 없어진 걸 빼면 95.5%가 남은 겁니까? 네. 그래서 6,600에 곱하기 0.955를 하면 답이 딱 튀어나오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얘를 곱해서 끌고 가지 않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간단하더라.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39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비중가액. 이 부분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헷갈리지만. 그래서 39번 문제에서 곱해지는 내용들을 보면 XC Y동 210번지 대이고 110제곱미터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랍니다. 토지. 그래서 지금 대상 토지는 110제곱미터. 근데 기준 시점은 2020년 9월 1일이고 거래 사례 부동산을 이제 뽑아냈는데 얘는 사례 부동산은 사례 토지는 120제곱미터랍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인 건 똑같고 거래 가격이 얼마에 거래가 됐냐고 돼 있냐면 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답니다. 2억 4천만 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래 시점은 2020년 2월 1일인데 기준 시점은 9월 1일입니다. 지가 변동률이 XC 상업지역에서 5%만큼 상승이 돼 있답니다. 5%만큼. 그러면 5%만큼 상승됐으니까 얘는 1.05가 된다? 105%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곱해줘야 되는데 지역요인 비교치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지역이 같아서 비교해 줄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 비교치는 대상 토지가 사례 부동산보다 3% 우세하답니다. 그럼 대상 토지가 3% 우세하면 103%? 그래서 1.03이 되더라. 곱하기 이제 관건은 얘 반영에 있습니다. 이걸 110분의 120이라고만 문제를 안 풀었으면 이 문제 푼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알고 싶은 게 어디로 올라간다? 분자. 아주 죽어라고 했던 내용. 그러니까 얘는 110을 120으로 나눠야지 120을 11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싸그리 다 곱해주면 숫자로는 24 두들기고 1.05 곱하기 1.03 곱하기 110 나누기 120 해주면 답이 2번이 튀어나오게 돼 있답니다. 그 다음 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 물건과 주된 감정평가 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 정말 마르고 닳도록 강조했던 내용. 우리의 과거의 소원은 일거양득이었다 기억나십니까? 뭐 이것만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님 원가법,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했던 것. 그러니까 지금 1번의 과수원 딱 보자마자 공시지가 기준법 나오면 얘 딱 찍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번 문제까지 쭉 한번 풀어본 겁니다. 정말 문제 푸시라고 고생이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던 그 시간들, 그 땀, 눈물에 정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예,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